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위켄드 리뷰 시작합니다. 오늘 미국이 토요일입니다. 오늘 조금 다른 날보다 늦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미국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번 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북한, 미국의 인종 문제, 또 예멘 난민 한국이 어떻게 받아들일는가, 미국의 경제, 또 중요한 선거들도 있었으니까 중간 선거를 돌아볼 수도 있겠고요. 다음 주에 일어날 아주 중요한 일들도 있습니다. 당장 오늘과 내일이 되면은 마무리되게 될 아주 워싱턴에서의 큰 미팅도 있고요. 먼저 북한 이슈부터 전해드립니다. 지금 한국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전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미국에서는 주말 사이에 더 북한과 미국과의 어떠한 핵 문제를 둘러싼 회담 내지는 협상 같은 것이 긍정적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부정적인 시각이 많아졌습니다. 한국에서야 내일 판문점에서 남북 고위급 장관급들의 회담이 있어서 기대도 많이 있겠지만, 미국에서는 글쎄요, 아직까지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북한에 갔다는 혹은 간다는 얘기는 없고요.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두 사람이 함께 쓴 기사인데 이 기사를 다른 언론들도 인용을 하고, 특히 이제 요즘 제가 러시아의 언론을 많이 보고 있잖아요. 러시아의 언론 같은 경우는 미국의 이런 내용 분위기를 전하면서, 이번에는 러시아 투데이가 아니라 스푸트닉이라는 매체에서 보도한 것을 보면은, 이제 북한은 더 이상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요, 북한은 미국의 모든 비핵화 프로포절들을 거부했다. 미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그렇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하나를 먼저 지적해 드리자면은, 주말 사이에 유엔 주재 미국 북한 대표부에서도 며칠 전에 정규 방송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동신문이 미국이 굉장히 성의도 없고 북한에게 무리한 요구를 한다,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 그러한 것을 노동신문이 영어로도 발표를 했었죠. 저는 한국말로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마는, 그와 마찬가지의 주장을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에서도 영어로 작성을 해서요, 똑같이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의 웹사이트에 올렸거든요. 결국은 미국 사람들 보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북한이 모든 미국이 제안한 핵협상에 대해서 프로포절들을 거부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고, 미국과 러시아 언론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 기사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즘에 물론 또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께서는 그 사람 CNN에 자주 나오는 사람 아니야? 라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데이빗 성어라는 사람. 이분은 지난 한 30년 동안에 뉴욕타임스의 워싱턴 지국장도 지냈고, 특히 외교라든가, 30년 동안 지낸 게 아니라 현재 그렇고 30년 동안 계속 외교 문제, 핵 확산 금지 이런 것에 대해서 취재를 해온, 말 그대로 이 분야에서의 과학자가 아니면서 전문가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표정을 이렇게 보면은 텔레비전에 나와서 인터뷰할 때도 굉장히 시리어스한 분입니다. 과격하지 않고요. 어떤 본인의 목적에 따라서 이런 얘기를 한다던가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 인상이고, 많은 사람들이 아주 정직하게 알고 있는 한 전문가로서 리포트를 하는 사람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또 한 사람은 윌리엄 브로드시라고, 이분은 과학 저널리스트예요. 그래서 이제 역시 뉴욕타임스의 이 윌리엄 브로드, 이분과 데이빗 상어 두 사람이 함께 북한에 관해서 기사를 썼습니다. 이 윌리엄 브로드 씨는 퓰리처상도 2번이나 받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요즘에 트럼프 대통령 좋아하시는 분들께서 퓰리처상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무것도 아니지는 않은 것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뉴욕타임스 기사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북한과 미국과의 협상이 대단히 성공하는 것처럼 계속 트위터 등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더 이상 북한이 핵 위협이 아니라고 말한 것은 현실과 다르고 북한이 미국과 대치 중이다. 물론 북한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크게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랫사람들이 대통령의 뜻과는 달리 일을 제대로 못하고 과거로 돌아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이제 북한이 미국과 핵협상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바람을 담은 마음이고 실제로는 이게 지금 미국의 모든 프로포저를 거부해버렸다는 얘기인데 어찌 보면 상당히 당연한 거죠. 지금 미국에서는 어떤 그 핵무기에 관련된 모든 그 리스트부터 내놔라. 리스트라도 내놔라. 북한으로서는 근데 리스트라도도 아니고 리스트부터도 아니고 이 핵무기 리스트를 종전선언, 평화협정 이런 것 없이 미국에 준다면 선제 공격을 할 그런 리스트를 미래에 줘버리는 거다. 어디에 얼만큼 우리가 갖고 있다는 그 선제 공격을 미국이 하는데 쉽게 도와줄 수 있는 교과서를 준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뭐 제3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너무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종전선언이라도 해라. 뭐 평화협정을 완전히 맺던 안 맺던 일단 그 상징적인 종전선언부터 하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스텝이 꼬인 겁니다. 6월 12일에 꼬였던 스텝이 여기서 나오는 건데 그 당시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기자회견을 할 때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아무하고도 의논하지 않고 한국, 미국의 국방부, 뭐 심지어는 뭐 아무하고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그냥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일단 그 중지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월게임이라고 표현을까지 하면서. 그게 그 당시에 한국에서 북미 협상 또 남북 관계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들께서 얼마나 어떤 부분 좋아하셨습니다. 노골적으로는 드러내지 않았지만 어차피 남북이 평화롭게 지내려면 나중에는 뭐 미군도 어느 정도는 역할이 달라져야지 되고 이런 마음들이 있으신 분들께서 겉으로는 아이 그래도 미군 철구는 안 되지라고 하면서도 좋아했는데 미국에서는요. 그냥 대통령이 툭 던져버린 그 말에 계속 지금 발목이 잡혀 있는 겁니다. 한미합동 군사훈련 중단하는 거, 그 중단했다가 다시 하면 되는 거죠. 라고 한국에서 진보적인 그 미디어라든가 뭐 그런 앵커들이 얼마나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공화당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당이잖아요. 절대로 그때부터 더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는 겁니다. 분노했었어요. 어찌 그럴 수가 있지? 한국을 위해서 꼭 그 미군이 그쪽에 주둔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힘을 갖기 위해서 지금 중국과 어떤 사이인데 그러기 위해서 두는 건데 어떻게 마음대로 대통령이 저렇게 할 수가 있지? 굉장히 대통령이 위험하고 가볍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종전선언을 하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한국에서 아무리 뭐 이것은 중국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지만 중국이 제가 볼 때는 미국에서 종전선언을 해주지 않는데 가장 그 중요한 많은 부분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 내부의 문제인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카드를 그렇게 다 줘버리고 그 뭐 한미합동군사훈련 같은 것을 쓸 수 있는 카드를 그냥 먼저 줘버렸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종전선언 같은 것을 해주면 또 압도당하는 거잖아. 김정은 손에서. 플레이드 바이 김정은 이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종전선언을 하라고 하더라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이유 때문에 주저하고 있고 그렇다고 뭐 그게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계속 생각을 지금 하고 있겠죠. 그러나 만약에 종전선언을 해주면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을 때보다 더 큰 반발이 미국에서는 있을 테고요. 만약에 또 그러할 때 북한도 뭐 종전선언을 해주면서 받으면서 여러 가지 그것이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뭐 갖고 있는 리스트라든가 이런 것을 다 내준다면 그것도 어느 정도는 무마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지금 아주 딜레마인 거예요. 서로 먼저 하라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그 뉴욕타임스는 북한의 입장은 수십 년 동안 한결같았고 미국의 입장도 한결같은 거다.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은 많이 나갔다고 하지만 과거에 빌 클린턴이나 아들 부시 대통령 그것보다 더 나간 게 없다. behind them 한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 때는 뭐 전략적 인내라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할 수도 없었고요. 행정부가 오바마와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딱 겹쳐 있는데 그 대통령들이 북한과 대화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또 미국이 하겠어요? 그래서 오바마는 제쳐놓고 과거 대통령 때와 똑같은 거다. 지금 뭐 오바마까지 합쳐서 30년 동안 똑같은 일을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에 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본인의 국무장관으로서의 역할 평가가 북한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려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뭐 친구들에게도 그렇고 북한이 핵포기를 하지 않을 것 같아 이런 말을 하면서도 뭐 대통령이 계속 하기를 원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잘 된다면 좋지 이렇게 지금 그 생각을 하면서 요즘에 말을 조금 뒤로 뺐잖아요. 핵 리스트 같은 것, 뭐 이런 것도 김정은 위원장에게 타임테이블 같은 것도 어느 정도는 뭐 달려있다. 이런 정도를 하면서, 미국에서는 뭐 김정은이 지금까지 많이 그 양보를 했다고 주장하는 그 모든 것들은 뭐 여러 가지 그 시설들을 파기하거나 해체하거나 한 것까지도 다시 만들 수 있는 거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똑같고요. 뭐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다시 할 수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과거에도 북한은 또 그랬었고 그 부시 대통령 시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크리스토퍼 힐 전 육자회담 미국 측 그 수석 대표가 싱가포르 회담에 대해서도 별로 뭐 기대를 안 했었고 그 준비가 너무 미약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뭐 별로 놀랍지도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 그 북미 협상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난 놀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조셉 나이시라고 이분은 정치과학자세요. 그래서 그 조셉 사무엘 주니어인데요. 조셉 사무엘 나이 주니어라고 미국에서 제일 먼저 미국인으로서 북한의 핵 능력을 처음으로 그 리포트를 만들었던 사람이거든요. 1993년도. 그러니까 빌 클린턴 대통령 뭐 제네바 협약 바로 전에 국가정보위원회를 위해서 리포트를 만들었던 조셉 나이스가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별로 나는 뭐 이렇게 되다 말지라도 놀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존 볼튼 같은 경우는 1년 안에 그 핵을 해체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4월 27일에 그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을 한 거다. 그러니까 뭐 약속을 지켜라 이런 식인데 이것은 또 문재인 대통령에게만 미룰 수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후에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도 2번이나 북한에 갔습니다. 한 번은 직접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기 때문에 만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뭐 핵을 포기할 뜻이 있다고 했잖아요. 본인 얘기로도 입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존 볼튼은 꼭 그 문재인 대통령에게만 그런 말을 적용시키는 게 옳지는 않은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존 볼튼이 한국에서는 뭐 그 사람 힘이 다 빠졌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라고 보도를 할 때 제가 여러분들께 그 사이드라인에는 있지만 이 사람을 꼭 지켜봐야 됩니다. 라고 했고 요즘은 오히려 이 존 볼튼이 더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 마이크 폼페오가 굉장히 무력감을 느끼고 있는 그 사이에 그리고는 이제 미국의 국방부 측에서 북한이 미국에 다다를 수 있는 탄도탄 미사일 개발 ICBM을 완전히 완성하지는 못했는데 지금 핵 테스트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이 개발에 차질이 생겼다 하는 내용은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했고요. 그 사이에 이제 그 38 노스 같은 그 인터넷 매체는 계속 그 위성 이미지를 통해서 북한이 여러 그 경로로 계속 그 핵 시설을 해체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고 뭐 잘 아시는 것처럼 8월 1일에 그 미국에서 그 부통령이 가서 이 얘기는 지난주에도 전해드렸던가요? 네, 이제 유해를 받고 하와이에 왔고
받고 지금 그 유해가 미군의 유해가 맞는지를 검사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지금 그 덕택이 그 군인표가 신분증이 딱 한 개가 왔잖아요. 그 신분증에 마스터 설전 그 찰스 H 그 맥다니엘이라는 이분이 육군 의료병이셨는데 이분의 아드님이 지금 그 71세, 72세 두 분이세요. 아버지 그 첫 아들이 그 아버지 3살 때 그 한국전에 그 파병이 돼서 그 당시에 이제 일본에 있다가 한국으로 가게 됐는데 아버지 기억이 별로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애국자인지는 나는 알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들도 했고요. 그리고는 이제 뭐 6, 7개월 안에 북한이 그 핵 능력을 60%에서 70% 포기해라. 이 얘기를 듣고 북한이 그 완전히 뭐 갱스터와 같은 그런 그 요구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도 이번 주에 나온 그 내용이고요. 그런 내용이 나올 때마다 미국에서도 무엇이든지 미국도 줘야지 북한도 포기를 하고 이게 왔다 갔다 한다는 그 기본적인 그 인식은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믿을 수 없으니까 아무튼 받을 것부터 받아라 하는 뭐 그런 이중적인 구조는 있습니다. 석탄 그 불법 수입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는 뭐 한국처럼 굉장히 그 정치적인 그 공방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어요. 다만 4월부터 10월 사이에 지난해 4월부터니까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기 그 직전입니다. 10월 사이에 이제 몇 번을 통해서 북한산 석탄이 그 러시아산으로 해서 한국에 이제 뭐 여러 번 갔고 그래서 3명의 회사의 헤드들을 지금 기소하고 하는 뭐 관세청이 다 발표를 한 거잖아요. 미국에서는 중요하게 보는 게 그만큼 아무리 유엔에서 경제 제재를 하더라도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을 도와주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틈새를 열어 젖힐 수가 있다는 것과 한국은 아무리 북한과 경제 협력을 하고 북한을 도우려고 하더라도 이 유엔 제재라는 것 때문에 옴싹달싹 할 수가 없다 하는 그 두 가지 포커스를 오히려 한국에서는 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북한의 그 리용호 외무상이 이란에 가서 어쩌면 이란에서 뭔가를 그 뭐 들었을 수도 있죠. 남들이 다 아는 얘기라고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이란이 먼저 미국과 핵 협상을 했고 물론 그 북한보다 훨씬 낮은 단계의 핵 능력이었습니다마는 그리고 먼저 미국으로부터 깨짐을 당했기 때문에 그것도 미국과 두 나라 1대1로 한 계약도 아니잖아요. 북한이 이 미국에 뭘 먼저 받으려고 하는 것은 상당 부분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의 핵 협상을 유럽의 많은 국가들과 다 함께 해놓고는 깨버린 거기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지금 뭐 북한도 그 이란에 가서 뭐 이란에 우리가 핵무기를 팔 수도 있다 뭐 이런 신호도 보였겠지만 이란도 북한에 줄 수 있는 얘기가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멘 문제에 대해서는요. 이번 주에 그 포린 팔러시가 보도를 했고 제가 방송을 끝난 그날이었는데 끝나고 나서 유튜브에서 사리아라는 그런 아이디를 갖고 계신 분이 유튜브에 써주셨어요. 포린 팔러스에 이런 보도 나왔는데 보셨죠? 그래서 제가 아직 못 봤는데요. 보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날 여러분들께 전해드렸는데 이게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뭐 미국에서나 한국에서나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요. 한국이 숫자적으로도 작은 예멘 난민을 그렇게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워싱턴 DC에서 이제 법률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는 그 한국계의 변호사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분이 포린 팔러스에 글을 쓰십니다. 그분이 얘기하기로는 놀라운 결과가 보통 난민이라든가 좀 힘든 사람을 젊은 사람이나 여성들이 좀 그 따뜻한 마음, 보호하고 싶은 마음을 많이 갖는데 이번에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더라. 그리고 또 진보도 상당히 예멘 난민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더라. 49%, 중도 60%, 보수 61%가 반대를 했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56% 반대, 24% 찬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도 문민정부고 뭐 촛불로 인해서 그렇게 됐고, 대통령 자신이 인권 변호사인데도 상당히 이번에 보수의 주장을 들은 그 조치를 했다. 난민에 관한 국제 의무를 한국이 지키겠지만, 그러나 뭐 제주도 밖을 못 벗어난다던가 그 여러 가지요. 불과 500 몇십 명밖에 안 되죠. 그 가운데서 전에 예로 보면은 난민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뭐 불과 뭐 몇 명 되지도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글을 쓰신 분은 이게 사실은 뉴스도 안 됐어야지 되는 게 뉴스다. 왜 이렇게 됐을까? 쭉 파고 들어가면 한국의 미움과 혐오의 정치 플러스 그런 모든 것들이 인터넷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사용됐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도, 또 젊은 사람 부자일수록 어떤 그 인종차별이나 종교차별이나 그 기독교인들이 무슬림이라고 무조건 싫어하잖아요. 그 창피한 얘기 아닌가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젊고 극우인 그 부자,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지난 10년 동안 인터넷을 통해서 인종차별, 종교차별, 미움의 정책 같은 것을 의견을 너무 많이 퍼뜨렸기 때문에 실제로 예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의 일자리를 뺏어간다, 또 뭐 여성들이 강간당한다, 또 뭐가 있나요? 뭐 종교를 다 무슬림화 할 것이다. 이런 그 얘기들을 하는데 몇 사람의 이름을 그 예로 들었더군요. 여기저기서 행사도 하고 연설도 하고 하는 김진태, 신만섭, 류병균, 홍진수 이런 분들의 얘기를 이 기고문을 쓰신 분이 들었는데 저도 이런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을 뭐 유튜브를 통해서 좀 보는데 미국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도 뭐 미국에 뭐 살다 가신 분도 있고 공부하신 분들도 계시고 한데 정말 위험하시더군요. 미국에서 불과 몇 년 살고 공부한다고 학교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이 미국을 그렇게 알 수 없거든요. 수십 년 살아도 알기 힘듭니다. 그런데 막 책을 몇 권씩이나 쓰고 아주 극단적인 예만 골라서 들으면서 그것이 뭐 미국의 전부인 양 하면서 또 뭐가 있죠? 무슬림에 대해서도 실제로 뭐 이분들 가운데 무슬림에 대해서 그 종교에 대해서 공부를 했거나 그 나라에서 살아봤거나 하신 분도 안 계세요. 아마 안 가보신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데도 제가 지금 이름을 불러드린 그런 분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분들이 이 무슬림에 대해서는 테러의 종교다 이런 주장을 마구 하는 것을 보고 예로 들어서 뭐 어디 유럽에서 몇 %가 이랬는데 이걸 전국적인 인구로 환산하면 얼만큼을 된다는 식으로 정말 너무너무 용감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만약에 그런 주장들을 유튜브나 다른 곳에서 듣고 보신다면은 이 점은 만약에 그분이 정말로 신념에 의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뭐라고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항상 우리의 신념이 올바른가 상식적인가를 따져볼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분들 가운데서 제가 미국에서 보기에는요. 미국 이슈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미국이 한국보다는 무슬림에 관한 이슈를 많이 다뤄오지 않았겠어요. 그런 경험으로 비춰보면 특히 무슬림에 대해서 뭐 테러리스트다. 미국이 이래서 그래. 뭐 PC가 어째 저째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미국 잘 모르고요. PC 잘 모르고요. 아마 나중에 책을 많이 써서 팔려고 하신다거나 또는 기독교를 그리고 항상 그 바탕으로 해서 인구가 많으니까 그분들에게 좀 그 인기 있는 말을 하고 해서 본인을 알려서 정치를 한다고 한다던가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한번 저는 궁금해서 나중에 지켜보려고 합니다. 미국에서도요. 사실 예멘 같은 경우는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종교적인 문제로 예멘에서의 내전을 막 그 확산시키고 그래서 예멘 사람들이 인구의 거의 반 정도가 지금 굶고 있어요. 1,400만 명 정도가. 그 1,400만 명 정도가 굶어서 어느 나라의 난민으로 좀 간다고 하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굶어서 오는 게 아니라 뭐 일자리를 뭐 좋은 일자리를 찾으려고 온다. 정말
알면은 그렇게 말 못하거든요. 인구가 거의 3천만 명이 조금 안 되는 곳이 예멘인데 1,400만 명이 굶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 곳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그곳을 그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막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미국에서도요. 사실은 그 사우디아라비아와 요즘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친하지만 뭐 제일 먼저 방문한 곳이기도 하고요. 대통령 되고 친하기도 하지만 9.11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오사마 빈 라덴의 고향이기도 하고 그쪽에서 여러 가지 그런 테러 문제들도 있고 해서 공화당이 치를 떨면서 싫어했었어요. 민주당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여성에 대한 권리를 그렇게 무참하게 짓밟고 하니까 또 싫어했었고 다만 지금으로서는 이제 그 오일을 갖고 있으니까 오일이 힘이니까 러시아의 힘을 좀 누르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은 있죠.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렇게 예멘 사람들을 반이 굶어 죽는데 그런 그 전쟁을 하고 조장을 하고 실제로 하고 하는 것을 미국이 그 지원을 한다는 것을 미국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제가 오늘의 미국에서는 뭐 여기까지는 말씀을 못 드려요. 시간이 한정됐기 때문에 미국 내용을 주로 말씀드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예멘 난민에 대해서는 포린 팔러시에 그런 기고문이 실렸었습니다. 이번 주 그 위켄드 에디션 그 미국 뉴스는 좀 이렇게 그냥 그 훑어 지나가겠어요. 그리고 인종관계가 점점 더 오늘 이제 팀 케인이라는 전에 힐러리 클린턴의 러닝 그 메이트였던 부통령 후보였던 그 정치인이 아침에 그 텔레비전에 나와서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인종을 그 분리시킨다. 분열시킨다. 국민 그 사이사이를 뭐 악교풀처럼 엮는 그런 정치를 하는 그 대통령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인종 관계에 대해서는 폴리티코와 모닝 컨설트가 공동 여론조사를 한 결과 55%의 응답자가 트럼프 대통령이 된 뒤에 미국의 인종 문제가 더 나빠졌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18%는 같다고 했고요. 그러나 이제 공화당은 35%나 더 좋아졌다. 민주당은 82%가 나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론이 미국의 적이다. 공화당은 48%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대통령에게 언론이 공정하지 않다. 공화당은 79%, 공화당의 43%는 그러므로 대통령이 언론사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문을 닫을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된다. 저는 지금까지는 이렇게 얘기하는 그 미국 사람들이 이 정도로 많은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편가르기 그 정치를 지도부에서 하기 시작할 때는 사람들이 원래 갖고 있었던 그 염치 없음 그리고 좀 더 그 낫고 그 좀 온건한 사람이 된다던가 다른 사람의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본다던가 그런 염치들이 줄어들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43%가 대통령 한 사람이 원하지 않으면 그 언론사의 문을 닫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답변을 하신 분들은 스스로 창피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령의 딸은 언론은 미국의 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다른 분열은 이제 그 대통령 주변에도 워낙에 그 유색 인종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고 백악관은 지금 완전히 하얀색이거든요. 화이트하우스 맞습니다. 화이트하우스가 정말 맞아요. 유일하게 있었던 대통령의 흑인 자문도 나갔고 또 거의 유일하다시피 했었던 뭐 또 다른 히스패닉계도 이제 소리 소문 없이 나가고 했는데 그래서인지 박스뉴스에서는 이렇게 텔레비전을 보면은요. 유색 인종에 대해서는 별로 좋은 보도를 하질 않아요. 이상하고 괴상하고 괴상망측한 그런 보도를 보면은 그 사람들 텔레비전이잖아요. 얼굴에 유색 인종이 많습니다. 이 로라 잉그레엄이라는 아주 인기가 있는 여성 진행자가 불법 이민자뿐만이 아니라 합법 이민자도 지금 예전의 미국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그런 미국이 아닌 미국을 만들고 있다. 합법 이민자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 CNN의 그 크리스 코모 같은 그 앵커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태리에서 오셨고
그리고 당신 로라 잉그램 당신도 누가 돈 주냐. 이민자들이 열심히 일하고 사회에 공헌하고 해서 당신을 지켜주고 돈도 주고 당신 돈도 벌게 해주고 하는데 그렇게 싫으면 이민자들이 와서 미국이 예전에 그러니까 하얀색이 아니라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정규 방송에는 말씀 안 드리지만 하얀색을 원하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이나 팍스의 상당수의 그 진행자들이 하얀색이 아닌 미국이 그렇게 싫으면 네가 나가 미국에서 이게 그 크리스 쿠오모의 얘기였거든요. 지금까지는 미국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의 어머니도 이민 온 사람이고 뭐 할아버지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독일에서 온 사람이잖아요. 어머니는 스코틀랜드 계고 그리고 이번에 장인 장모도 그 슬로베니아에서 와서 이제 그 시민권을 받았고 빨리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 정정할 건 있어요. 제가 어제 방송하면서 2월 달에 영주권을 받았는데 어떻게 벌써 시민권을 받죠? 라고 말씀드렸는데 2월 달에 영주권을 받았다라는 발표는 나왔지만 그게 언제라고는 얘기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시민권을 받으려면 영주권을 받고 나서 5년 뒤에 신청할 자격이 있고 요즘은 신청하고 나면은 인터뷰하는 때까지 뭐 1년 이상 걸린다고 하거든요. 물론 뭐 대통령의 그 와이프의 부모니까 그렇게 많이 안 기다릴 수도 있기는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대통령이 제일 싫어하는 최인이민이거든요. 최인이민이라는 게 가족이 이제 먼저 와서 미국 시민권자가 되고 영주권자가 되고 또 가족을 초청하는데 이 경우에는요. 멜라니아 트럼프가 2006년도에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결혼하고 나서 영주권 받고 시민권 받았는데 그 영주권은 대통령과 결혼으로 받은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시민권은 그 이후에 2006년도에 받았어요, 분명히. 그런데 2006년도에 그 시민권을 본인이 받고 나이가 이미 많잖아요. 성인 자녀가 한창 때의 그 젊은 사람도 아니고 일하는데 어떤 기술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돈이 많은 사람들도 아닌데 이제 이분들이 70세가 넘었으니까 은퇴하신 분들이에요. 지금은 그 부모를 초대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오래 걸리는 일인데 아무튼 빨리 처리는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도 일하지 않고 계시는데 물론 뭐 부자 사위와 부자 딸을 두기는 했습니다만 싫어하는 최인 이민의 최인 이민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대통령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거 없애버려야지 된다고. 최인 이민으로 오는 사람들이 완전히 그냥 범죄자들이 될 확률이 아주 높다고 미국에 와서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어쨌든 본인은 그런 것을 한 것이고 최인 이민 그리고 실제로 최인 이민이요. 한 사람이 수십 명 초대할 수도 없어요. 조카를 초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의 엄마 아빠를 시민권을 받게 한 변호사는 대통령과 다른 말을 하더군요. 어제 CNN 방송에 나와서 대통령 부인은 CNN 보고 대통령은 팍스 본다고 하잖아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대통령이 얘기하는 최인 이민 뭘 그것도 또 최인이라고 하느냐 가족 이민이라고 하면 되지. 이제까지는 가족 초청 이민이라고 불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연결거리로 온다 해서 최인 이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 좋으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배우자랑 멀리 떨어져서 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와서 같이 생활을 하고 뭐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제 미성년자 아이들 그런 경우에 오히려 일할 때도 생산성이 높고 아주 행복한 사람이 미국에서 사니까 더 서로와 미국을 위해서 좋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런데 팍스의 로라 잉그램은 합법 이민자조차 지금 그 미국을 망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CNN이 싫으면 당신이 떠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그 흑인들을 계속 흉을 봐서 LA 레이커스로 온 그 르브론 제임스가 던 레먼이라는 CNN 방송의 흑인 앵커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본인의 그 오하이오주에 학교 오픈한 것 때문이죠. 인터뷰를 했는데 뭐 대통령이 어떻게 르브론 제임스가 똑똑해 보이냐. 그러기 참 힘든데 댄 그 레몬과 같이 하니까 둘 다 바보라는 얘기잖아요. 둘 다 흑인인데. 르브론 제임스도 대통령이 그 스포츠를 가지고 나라를 분열시킨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고 댄 레몬도 마찬가지 얘기를 하는 사람이고요. 이런 일들은 지금 계속되고 있고 합법 이민자도 미국에 이민 오시려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트럼프 행정부가 4년 갈지 8년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형태로도 이미 합법적인 이민자
그린카드를 갖고 있는 사람도 시민권자가 되기 어렵게 하기 위한 정책을 지금 연구를 해서 막바지라고 하고요. 의회의 승인 없이 지금까지 예를 들어 한 번이라도 뭐 집에 장애인이 있어서 장애인 뭐 수당을 받았다던가 아니면 미국에 와서 처음에 적응하기 힘들 때 그 어린 딸의 무슨 건강보험을 정부에서 보조받았다던가 그런 사람들은 뭐 시민권을 주지 않으려고 지금 한다는 그런 일 막바지에 간다고 하고요. 그래서 인종 문제, 특히 뭐 인종 문제 여러 가지 음모, 거짓말을 자신의 팟캐스트를 통해서 수없이 퍼뜨린 알렉스 존스라는 인포월드를 운영하고 있던 사람을 유튜브에 이어서 페이스북에 이어서 아이튠즈, 애플도 또 스포티파이도 음원 서비스요. 전부 이 사람 프로그램을 내렸습니다. 트위터만 지금 그대로 올려놓고 있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그 보수 내지는 극우파에서 참 그 실리콘밸리의 CEO들이 진보다 보니까 이런 그 알렉스 존스 같은 사람을 내리네라고 얘기를 하지만 알렉스 존스 같은 사람은 정말로 문제가 많아요. 로라 잉그레엄도 마찬가지고 지난번에 플로리다주에서 총격 사건이 나서 어린아이들이 숨지고 했었을 때 그 어린 학생들이 우리는 더 이상 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캠페인을 할 때 로라 잉그레엄도 캠페인을 하는 그 한 학생에 대해서 아유 걔 뭐 학교에 뭐 넣었더니 학교에 원서를 몇 군데 넣어서 뭐가 떨어져서 징징징 짜고 있어. 아니 나이가 몇 살인 로라 잉그램이 나이가 이제 10대 소년한테 그게 할 얘기입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알렉스 존스 이 사람도 이제 비슷한 그 학생에 대해서 공격을 했고요. 뭐 9.11도 미국 정부가 저지른 것이다. 피자 게이트라는 되지도 않는 음모를 퍼뜨려서 정말로 워싱턴 DC의 피자 가게에 누가 총 들고 가게 했었던 사람이 알렉스 존스거든요. 샌디욱 초등학교 에서의 총격 사건도 다 거짓말이다. 다 죽은 아이들도 배우다. 죽은 척한 거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알렉스 존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이번 주에 있었고 경제적으로는요. 세금 감면으로 인해서 세금 감면 받으신 분들 부자일수록 많이 세금 감면 받으니까 티가 나고 뭐 그냥 저냥 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정말 티 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워낙에 기업의 세금 감면 같은 것이 폭이 크니까 연방 적자가 20%가 1년 사이에 늘어났다는 건 말씀드리고요. 그런데도 또 자본소득세라는 것을 또 이제 줄여준다. 그게 이제 혜택이 전체적으로 뭐 굉장히 많이 버는 사람, 뭐 탑 몇 퍼센트였죠? 탑 10% 안에, 탑 1% 안에 드는 사람이 60 몇 퍼센트인가 해당이 되고, 탑 10% 안에 드는 사람이 그것보다 많이 해당되는 거. 아무튼 굉장히 거의 그 10% 돈 많이 버는 사람 안에 드는 사람들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이것도 의회의 승인 없이 또 돈 조금 낼 수 있도록. 이건 어디 가서 노동해서 일한다던가 아니면 9 to 5, 뭐 9 to 6, 뭐 이런 직장에서 일을 하고 버는 게 아니라 돈이 좀 많고 있어서 투자해서 버는 돈이잖아요. 그런 것도 지금 하고 있고 무역전쟁은 계속하고 있으니까 모르겠어요. 지금 미국과 중국이 서로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달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뭐 다음 주가 되면은 또 드러날 수 있는 것이고요. 그에 비해서 전반적인 그 경제는 참 좋거든요. 그게 트럼프 대통령의 인기를 지탱해주는 가장 그 중요한 이유이기도 한데 이제 무역전쟁이 점점 심해지면은 뭐 옷, 신발 이런 것들 뭐 헬스케어 같은 거 보조 안 해주니까 더 비용이 비싸지게 될 테고요. 이미 비싸지고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그 경제적인 분위기가 임시일 수 있다는 얘기도 계속 그 분석은 되고 있어요. 사실은 장기적으로 미국의 경제의 그 잠재력이다 하면은 생산성에 있어야지 되거든요. 생산성과 임금 인상. 그런데 임금 인상은 인플레이션에 비해서 별로예요. 제조업 같은 경우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제조업을 하고는 있지만 그 제조업을 하고 있는 나라들은 미국처럼 뭐 일하는 그 근로자들에게 뭐 얼만큼 일하고 얼만큼 쉬고 휴가 주고 돈 많이 주고 환경도 좋아야지 되고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이런 것을 하는 미국은 너무 단가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생활 필수품 늘 쓰고 버리고 하는 것을 단가를 비싸게 주고 만들 수가 없잖아요. 차라리 사다 쓰는 게 낫죠. 다른 나라에서.
인건비 싸게 드는 나라에서. 오히려 미국은 어디까지 나갔냐면 인건비를 싸게 주고도 그 나라에서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 중국 같은 데서 그 직원들을 잘못 대한다면 우리가 그런 물건을 조금 싸게 산다고 이럴 수 있는가 하면서 이게 위선이 아니에요. 실제로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가슴 아파하는 것은 꼭 동정심이라기보다도 그 공정하게 올바르게 살고 싶은 그 마음이잖아요. 내가 지불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뭐 꼭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기 중국에서 예를 들어 그 이방카 트럼프 회사가 사람들에게 돈 조금 주고 물건 만들게 한다는 그런 지적이 많잖아요. 중국에서. 그러면은 내가 그 물건 안 사겠어. 조금 비싸더라도 그쪽 사람들도 대우를 잘해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미국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제조업이 웬만한 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맞아요. 이게 팔아가지고. 왜냐하면 싼 물건이 너무 많으니까. 멕시코에서, 인도, 말레이시아, 중국에서. 그래서 지금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대신에 인도, 멕시코, 중국, 말레이시아에서 하지 못하는 일들은 미국은 하잖아요. 큰 무슨 뭐 비행기를 만들어서 엄청나게 비싸게 팔고 계속 이제 그 메인테넌스를 해주고 부품도 사가게 하고 아니면 아무리 그래도 지금 그 실리콘밸리의 테크놀로지라든가 이런 것을 미국이 주도해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전 정부에서 제조업을 뭐 살려보려고도 한 적도 있지만 이미 석탄 시대는 지났다. 굴뚝 연기 다른 나라도 안 하는데 미국은 그로써 다 돈 벌었는데 뭘 또 하느냐. 우리가 그로써 연기 내고 돈 벌었으니까 파리 기후 조약 같은 데서도 지금 이제 많이 어떠한 그 오염을 품어내는 데는 인도, 중국, 브라질 이런 나라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전에 이미 했으니까 우리도 분담금 내겠다. 분담금 내겠다. 이게 이제 신사적인 미국이었었잖아요. 지금은 왜 우리가 내 하고는 파리 기후 조약을 확 그냥 탈퇴를 해버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은 앞으로 경제에 대해서는 꼭 어떤 부분은 제조업을 살릴 수 있어서 살리면 좋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부분은 원래 나가려고 했었던 신상품 개발로 다른 산업으로 가면서 여기에 생산성이 있을 때 그때가 진정 그 미국의 경제적인 발전이 되는 거죠. 선거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 선거가 있었는데 한마디로 선거에서는 블루 웨이브가 선거를 치르기 전보다 강하게 그 높아졌기 때문에 11월에 하원에서 민주당이 장악할 확률이 일주일, 2주일 전보다 훨씬 높아졌습니다. 지금은 뭐 거의 이런 분위기로 나가면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것 같아요. 현재 확실한 게 잡아놓고 있는 그런 의석도 이번 선거를 계기로 민주당이 공화당보다 3석 많아졌거든요. 199대 196 그리고 나머지 뭐 그러면 한 40석 됩니까? 그런 정도가 지금 왔다 갔다 하거든요. 상원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상원은 뭐 45대 48일로 지금 확실하게 공화당이 많고 7군데가 선거를 치러야지 되고 그리고 주지사도 미국에서 공화당 주지사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민주당이 20석, 공화당이 21석, 그리고 8석이 지금 어디가 될지 모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선거에서 이렇게 보면은 3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간단한 것부터 여성들이 많이 나왔다. 무슬림 여성도 나왔다. 그리고 3번째는 그 도시 인근에서 대학 교육을 받은 여성들 가운데서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었던 사람이 공화당 지지에서 이탈하기 시작한다. 이게 민주당으로 가거나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오히려 민주당이 공화당보다 굉장히 그 투표율 참여가 낮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열기가 좀 있었다. 그런 것이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위켄드 에디션이었는데 다음 주에는요. 지금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버지니아와 내일은 이제 워싱턴 DC에서도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그 행진이 지난해에 그 버지니아의 샤롯츠빌에서 있어서 대통령이 KKK단이나 KKK단 싫어하는 사람이나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똑같애라고 얘기를 했고 끝내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트윗도 비슷한 트윗을 했어요. 모든 그 인종차별에 반대라고 또 모든 폭력에 반대를 한다.
특별히 무슨 뭐 백인 우월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나쁘다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것은 팍스의 합법적인 이민자들 때문에도 우리 미국이 우리가 원했던 미국이 아니다. 모양이 바뀌어가고 있다 하는 로라 잉그레함과 마찬가지예요. 로라 잉그레함이 그 얘기를 하고 나서 KKK단이 마구 지지를 했거든요. 그거 맞다. 우리가 하는 얘기랑 똑같네 하니까 로라 잉그레함은 그 다음날 나는 그 사람들을 지지하지 않는다 하지만 말은 비슷하거든요. 그 얘기가 겹쳐서 이렇게 들어보면은요 비슷합니다. 제가 투데이US.com에도 며칠 전에 그 비디오를 올려놓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대통령이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팀 케인이라는 전에 그 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지금 인종 어떤 분열을 조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아마 월요일이 되면은 사람들이 다치지 않길 바라지만 지난해에 그 히더 헤이어라는 여성이 백인 우월주의자가 막 이제 선전선동하면서 몰고 가는 자동차에 치여서 숨졌잖아요. 그때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완전 나치 문장 들고 뭐 어릴 굴고 나치 복면을 하고 유대인이 우리를 대신 못해. 뭐 흑인이 우리를 대신 못해. 백인이 최고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 다니고 막 밤에 막 불을 켜고 불을 휘두르고 이러고 다녔었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과 내일 이런 일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당연히 한국의 그 판문점에서 있었던 고위급 회담도 주목이 될 테고 또 러시아 사태는 지금 계속입니다. 뭐 문제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어요. 특별검사가 뭐를 내놓을 때까지는 계속 이런 일들 저런 일들이 이어지겠다 생각이 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에 내 아들이 트럼프타워에서 러시아 사람들 만난 건 맞아. 그래. 힐러리 클린턴 약 좀 준다고 해서 만났는데 그게 뭐가 나빠? 정치할 때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 것 아니야?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해.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외국과 이렇게 그 국내 선거를 같이 하는 것은 위법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런 일도 없겠지만 다른 그 후보팀에 러시아에서 쉽게 접근도 안 하겠죠.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원래 알고 있는 그런 가문, 뭐 가수, 그 가수의 아버지, 그 아버지가 또 뭐 그 클레물린과 연결이 되고 그 가수 어린 가수의 그 비디오에 트럼프 대통령이 나오기도 했어요. 출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뭐 대통령의 아들과 사위와 뭐 선거 대책 본부장까지 다 트럼프 타워에서 만났는데 그래 힐러리 클린턴에 대해서 약 좀 준다고 해서 갔어. 왜? 이것은 아니에요. 그럴 때 FBI에 신고해야지 되는 게 기본이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몰랐어. 모르지 않았죠? 그 공군기에 오면서 아들에게 그래? 다 들통났어?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단 말이지. 그러면 입양 문제 때문에 러시아와 미국이 다른 이슈가 있어서 미국은 이제 여러 나라에서 입양 어린이들을 이제 데려오잖아요. 러시아가 우리 미국에 입양 안 준다 이렇게 했던 적이 있거든요. 지금도 약간 그렇습니다만은 그 문제 때문에 만났다고 그래. 아들한테 지시해서 그것은 이제 드러난 일이잖아요. 그랬는데 난 또 몰랐다.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 사이에 오늘도 또 법무장관 열심히 흉보는 트윗했고요. 러시아 이 사태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 여자 진짜 저질이야. 뭐 로우 라이프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본인이 좋아서 그 하이어를 했었던 유일했던 흑인 스텝이었습니다. 백악관에 오마로사 마니걸트 뉴먼이라는 여성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어프렌티스 시즌 1을 할 때 9번을 출연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알게 돼서 백악관에 가서 흑인들이 없으니까 유일하게 흑인 그 커뮤니티와 리에이정 역할을 했는데 이 여성이 좀 편한 말로 나대기는 한 것 같아요. 이 백악관에 있을 때 뭐 결혼도 하는데 얼마나 화려하게 하고 아무튼 뭐 그런 일이 많았대요. 책을 썼어요. 그 unhinged 뭐 뭔가를 딱 이게 풀어 헤쳐서 이제 좀 드러내게 한다는 그 unhinged inside 뭐였죠? 제목이 큰 제목 작은 제목이 inside Account of the Trump White House인가 그렇거든요.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인종차별주의자인가 하나의 예로 그 켈리안 코네이라는 백악관의 여성 선임 고문이 있잖아요. 대한 사실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그 켈리안 코네이의 남편이 해프 필리피노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그런데 이 해프 필리피노가 와이프하고도 의견이 안 맞는 겁니다. 이 행정부에 대해서. 언젠가 한번 그런 얘기를 했더니 대통령이 막 그것을 보고 그 남자를 욕하는데요. 필리핀 사람들에게 그 인종차별적인 언어를 쓸 때 F자로 시작되는 것과 G자로 시작되는 것을 많이 쓰거든요. 대통령이 그런 말 썼다. 그리고 대통령과 나와의 대화를 녹음했다. 녹음한 게 뭐 많대요. 지난번에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도 그 마이크 코엔도 녹음을 했었잖아요. 왜 대통령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녹음을 할까? 그것도 좀 이상해요. 그리고 또 어프렌티스를 녹화할 때는 대통령이 흑인에 대해서 N자 월드를 썼다. 그런데 그게 이제 그 프로듀싱 팀에서 그것을 그 편집을 했는데 아직도 그 녹음 테이프를 갖고 있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원래 본인이 백악관에서 쫓겨났어요. 존 켈리 비서실장이 오고 나서 이 사람이 천방지축이다 해서 쫓겨날 때 거의 무슨 그야말로 짐도 못 챙겨가지고 나올 그런 정도로 쫓겨났었는데, 그래서 이 여성이 나올 때부터 그랬죠. 두고 보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책을 써서 워싱턴 포스트와 가디언과 인터뷰를 했는데, 다음 주에 이제 그 본격적으로 인터뷰를 하게 될지 그것도 좀 궁금해지고요. 그리고 백악관에서 쫓겨난 뒤에는 대통령의 며느리죠. 그 로라 트럼프, 둘째 아들의 며느리입니다. 부인입니다. 대통령 주변에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 해요. 지금 그 라라 트럼프는 트럼프 재단에서 일했고, 그때도 이제 그 트럼프 그쪽 주변에서 아무튼 일을 했는데, 아무에게도 이 백악관이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말하지 말아라. 대신에 한 달에 $15,000 정도 되는 잡은 하나 줄게 했는데, 이 여성이 책 쓰고 유명해지는 것을 더 원했겠죠. 원래 어프렌티스에도 출연을 하고 했었던 여성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거부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보니까 라라 트럼프도 프로듀서예요. 텔레비전 그 PD 출신이고, 대통령 주변에 그런 사람이 많네요. 지금 그 큰아들이 와이프와 이혼 소송 중인가 별건가 그렇거든요. 몇 개월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새로 연애하는 여성도 얼마 전까지 그 팍스의 오후에 여러 사람이 나와서 막 시끄럽게 좀 떠드는 것 같은 프로그램, 굉장히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런 프로그램에 나온 한 여성입니다. 새로운 여자친구가. 클린턴 대통령의 맏아들의 여자친구가요. 그래서 그건 사생활이긴 하지만 대통령이 지금 완전히 이혼이 끝난 것도 아닌데 이 여성을 백악관에 데리고 가고 파티에 참석시키고 허그하고 키스하고 하는 장면들을 트위터에 많이 올리고요. 아이들도 있고 아직 이혼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닌데 새로운 여자친구를, 그리고 그런 사진도 공개가 됐어요. 아버지인 트럼프 대통령도 이 여성을 아주 반갑게 맞고, 지금은 얼마 전에 그 팍스에서 그만뒀거든요. 그 그만둔 이유도 아마 지난번에 그 팍스의 CEO가 숨졌었죠. 심장 질환인가. 그런데 그 전에 이제 여성 이 미투 때문에 결국은 쫓겨나고 말았는데, 그때 다른 여성들에게 그 남자를 보호하라고 마구 했다고 하던가요. 아무튼 그런 일 등으로 이제 그 팍스를 그만두게 됐다 하는데, 대통령 주변에 작은 아들 와이프도 PD 출신이고, 큰아들도 지금 이혼 수속 중에 텔레비전 그 퍼스널리티와 연애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지금 뉴스 한번 볼까요? 북한을 이번 주말에 방문한다는 얘기가 아직은 미국에 없는데요. 제가 레이티스트를 한번 보고 거기까지 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아직은 그 얘기까지는 안 나오고 있네요. 오늘 조금 늦었고요. 위켄드 에디션 여기서 마치고 내일 미국에서 보는 한국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